딸들, 뭐 어린 아들들 죽어가고 그러면은 그 부모한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끔찍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어려워요. 필사적으로 저렇게 죽어야 하나. 심정지로 우리나라에 3만 명이 쓰러지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10% 정도만 살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대 목동병원 응급학과 임상조교수로 있는 남궁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은 없다, 그리고 지독한 하루 등의 책을 쓰고 작가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문학 청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제 일기라든지 일상을 늘 기록해두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응급학과 의사를 선택을 하게 돼서 그 길에 가보니까 뭔가 응급실에서 응급학과 의사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고통받는 사람도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은 곳이잖아요. 내가 글을 쓰고자 했던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들을 써서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에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덧 글 쓰는 의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늘 마음은 계속 아픈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24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근무를 하면은 보통 한두 명은 죽어요. 그리고 한 10명 정도는 중환자실에, 5명에서 10명 정도는 중환자실에 가요. 그러면은 사람이 죽거나 중환자실에 가는데 거기서 슬프지 않은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한계에서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가령 뭔가 많이 심하게 다친 중증 외상 환자가 왔는데 이 대처 상태가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눈앞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의사의 책임으로서 힘들어요. 글을 쓴다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앉아서 이 원고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결국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들을 완결해가지고 한 편의 글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끊임없이 하고 있고 글에 대해서 어떤 걸 써야겠다, 어떤 포인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것들을 쉬는 날에 오프 때 이렇게 아침에 퇴근하거든요. 그러면은 얼른 기록을 해놨다가 자고 일어나서 완결된 글로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틈틈이 계속 적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살자가 발생했다, 자살 시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누가 보겠어요? 어디 뭐 동네 병원 갈 것도 아니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자살 시도자들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직업이에요. 정신과 의사는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겠지만 저는 정말 그 참혹한 결과를 직접 보는, 그 앞에서 직접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살률이 늘고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현격히 늘었어요. 2018년에 우리나라의 자살자가 10%도 넘게 늘었어요. 2017년에 비해서.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이 12명인데 그 1만 명당 그 10만 명당 12명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25명, 2배가 넘어요. 압도적인 1등입니다. 거의 뭐 일명 자살 공화국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 결과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처참해요. 자기의 신체를 파괴하고, 그리고 막 어린 딸들, 뭐 어린 아들들 죽어가고 그러면은 그 부모한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도 확실히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누군가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거, 그다음에 조현병 이런 것들이 치료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2위가 경제적인 문제. 이게 돈 없고 그 사회가 사람을 계속 그 절박하게 내모니까 이런 것 때문에들 많이 돌아가십니다. 대부분 뭐 무직, 뭐 서비스업 이런 분들이
그 통계에서 보면은 대다수세요. 사회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자살 위기에 몰린 사람들 어떻게 더 살릴 거냐 이런 논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어떻게 구제할 거냐, 주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또 손 내밀어 줄 거냐, 그런 사람들의 각성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남성이 좀 더 공격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고 성공률이 높다. 이거 통계, 학문적인 통계니까 이 통계가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생활고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살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 자살이 실패했다. 이 자살에 실패했다고 해도 돈이 다시 생긴 게 아니에요. 구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 시도를 성공에 이를 때까지 해서 오세요. 그래서 기껏 살려두면은 다시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게,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어려워요. 끝까지 방법을 찾아내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랑 같은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어야 하나, 필사적으로 저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저는 오늘 강연 내용은 인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어디 인권 운동가들, 어디 뭐 어떤 단체의 인권들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기 마련인데, 저야말로 인권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삶과 죽음의 이런 그 생명의 존귀함 같은 걸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화제들이었는데, 우리 심폐소생술 이야기 있잖아요. 심폐소생술에 관한 이야기들, 뇌졸중 골든타임에 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아동 학대 당해서 죽어가는 아이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런 공공의 가치들. 그래서 산업장 재해로 우리나라에서 몇천 명이 이렇게 하루에 2.5명 정도 죽어나가거든요. 또 되게 끔찍하게 돌아가세요. 근데 이런 중증 외상 시스템이 잘 안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열사병으로, 이런 보통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열사병으로 죽어가세요. 실제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커요.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2.5명 죽어가고, 그다음에 아동학대로 84명, 1년에 84명. 우리나라에서 한 3, 4일에 1명 정도는 아이들이 맞아 죽어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심정지로 우리나라에 3만 명이 쓰러지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10% 정도만 살아요. 27,000명 그냥 죽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거 적어도 관심을 가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구나. 우리가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지키는 쪽으로 발전해야 된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이런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이 심폐소생술을 배운 것만으로 1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한 2천 몇 명 정도 더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뇌졸중이라는 게 한번 오면은 거의 폐인이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게 골든타임이에요.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 아래 부위만을 접촉시킵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서 분당 100에서 120회를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시술자의 어깨는 환자의 흉골이 맞닿는 부위와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첫째, 의식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분당 100에서 120회, 약 5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셋째, 팔꿈치를 굽히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며 무한 반복합니다.